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제 속보 내용이 들어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했다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러한 심경문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이거와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회를 풀이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반복했던 그런 주장들을 다시 한번 재반복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번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할지 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담겨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항소를 결국에는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고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적힌 그 구체적인 판결 사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가 실패한 배경으로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을 꼽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재판부에서 선고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 국회에 군을 보낸 사실이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담은 그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 내란을 시도했던 것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 때문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에 의하면은 원래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군을 투입할 시점을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든가 혹은 일요일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감사원장이 탄핵 시도가 되면은 그냥 하는 걸로 하자라면서 이 의견을 배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심야 시간에, 평일이라 하더라도 심야 시간에 이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은 국회가 기본적으로는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을 투입을 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당시에 국정감사라든가 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회 관계자가 야근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본청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저항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어제 이제 재판부가 선고문 요지를 낭독을 하면서 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된 계획이 허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국회 관계자가 야근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또 실패한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처럼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운명을 갈랐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이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하고 선고를 한 그 이유는 이 내란의 미수적인 성격이라든가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조금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제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엄 시간이 짧았다, 또 과거와의 그런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가 되고 있는 추세고 집행 역시도 30년 가까이 멈췄다라는 그런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 그리고 의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군을 동원한 계엄 자체가 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은 피해가 그 정도로 그친 것은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는데 이런 점을 과연 고려를 해줬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 역시 충분히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은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들에 비춰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형량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대부분 실행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유리한 사정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은 예. 사실 좀 비난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마치 국민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노력인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사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의 이 정도 비판은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그 주문을 읽을 때 초범, 공직 경력, 그리고 고령인점 등의 통상적인 참작 사유가 등장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이게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이런 중대범죄 선고에서 등장한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점 역시도 이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중대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예.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혹은 설치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도 이 내란죄에 이런 사정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나 특히 고령이라는 점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 않나 혹은 공직자의 그런 경력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유로 설치한 것은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 설명 없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비판들은 조금 적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사형이냐 무기징역형이냐 선택을 하고 굳이 이렇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명을 하면서도 감경은 또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장량 감경은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결론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점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여전히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점은 부당한 양형이다라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며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수준 좀 차단을 한 결과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무죄를 다투면서 항소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양형이 너무 부당히 과중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유리한 점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기에는 먼저 좀 사전에 차단한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변호인단 측에서 당사자의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는데 항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항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 기각을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장들 모두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유리한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떠한 감경 사유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만큼 이 중대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항소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특히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까지도 빨리 입법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의 그런 필요성이 더더욱 큰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입장문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항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1심 그 판결문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 흔들기 위한 입장 정도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항소라는 불복 절차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정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조계에서 많은 분들이 항소를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존의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고스란히 반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기소가 부적법하다. 혹은 통치 행위에 그럼 해당하는 문제다. 또는 뭐 국헌 문란에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거나 평온을 해치는 수준의 폭동이 아니었다라는 주장 그대로 반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 어느 게 더 핵심이 될지 좀 짚어내기는 이제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주장들의 설득력 자체도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에서도 이 주장들 하나하나 모두 배척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설득력은 더더욱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 점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반복은 하겠지만은 2심에서 이것들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에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판결문에 대한 분석도 하기 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일종의 뭐 자신감입니까? 자신감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만약 뭐 변호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결 내용을 봤을 때는 자신감을 많이 잃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만큼 절대 이번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의사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장 같은 경우에는 선고를 받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이제 접수를 하면 항소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뭐 꼼꼼히 분석을 하고 항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빠르게 항소장을 접수를 해서 우선은 항소 절차를 밟아놓고 이후에 구체적인 항소 유서를 작성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판결문 자체도 양이 무척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항소장을 바로 넣은 것은 절대 이 1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그런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 측도 역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양형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는 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항소를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 이 상징성을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애초에 사형을 구형한 것 역시도 뭐 많은 사람들의 의견, 예상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최고형을 구형을 했던 것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이 헌정사에서 갖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이상 양형이 부당하게 적다라는 그런 의견 하에 결국에는 이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용하러 항소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주장을 할 것인가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정받은 사실관계만을 본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점은 주장을 하겠지만 그 밖에도 이제 강조할 내용은 역시나 이 사건 계엄이 훨씬 이전부터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를 했던 차곡차곡 준비가 됐던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양형과 관련해서는 더 가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됐고 또 따라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주장에 또 추가적으로 할 그런 주장들은 결국에는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실제로 계획을 전제하고 나서 서로 상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1심에서는 이제 증명적인 가치가 상당히 보정이 됐지만 증명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법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23일부터 가동이 되는데 이곳에서 항소심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는 2심에서 이제 감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감형을 하거나 혹은 가중을 할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변동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형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감형이 돼서 위증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뭐 여러 이유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특검에서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양형이 너무 부당히 적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사전에
친밀하게 준비가 되었던, 그래서 이 계엄 자체, 이 내란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주장을 좀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 감경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고, 이렇게 강력하게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형을 감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형을 가중해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이 부분 역시도 뭐 조금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사법부의 그런 시선을 조금 많이 바꾸는 새로운 기준점이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변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사법부에서는 앞서 있었던 전두환 씨의 그 재판 그 사례와도 많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계엄의 결과, 이 계엄이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이 내란이 성공을 했는지 여부, 또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혹여 사형을 선고를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너무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지나치게 또 불평등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가 혹은 현 시점에서 새롭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가중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은 일단은 좀 높지 않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소식인데, 경찰이 결국 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이 범행 전부터 챗 GPT에게 섬뜩한 질문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요즘 챗 GPT한테 뭐 일상적인 질문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피의자는 어떤 질문을 했던 겁니까? 네, 이 피의자가 이제 당시에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뭐 수면제랑 뭐 술을 같이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느냐, 혹은 뭐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먹여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챗 GPT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 상당히 수사를 해왔던 부분은 이 사망의 결과는 확인이 됐지만 과연 이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혹은 그런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요하게 수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봤다라는 점은 애초에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면서부터 이 살인을 목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을 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추후 뭐 수사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정황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경찰은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을 해서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는데, 결국엔 앞서 짚어본 챗 GPT에게 남긴 질문이 살인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단서 중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온 이 행적들을 봤을 때는 이미 그 밖의 사정들을 보더라도 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좀 짐작이 되고 또 입증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약물을 먹인 점, 그리고 애초에 첫 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의식을 잠시 잃었다가 깨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더 투약량을 늘려서 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점들을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뭐 지금 피의자가 주장을 해온 것처럼 죽을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이제 모순된 그런 주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사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의도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실제로 이런 사망 가능성, 어떻게 하면은 뭐 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AI에게 물어본 점까지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더욱더 입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이 됐는데, 그럼 둘은 형량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정형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양형 기준에 의하게 된다면 만약에 상해치사로 의율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권고되는 형이 4년에서 8년 정도의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양형 구간도 또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뭐 비난 동기가 있다. 그런 살인이다라고 한다면 최소 18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살인 사건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 의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무기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여기에 대한 그 판단 선고 결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 씨의 발언도 짚어볼게요. 김 씨가 경찰에 약 먹고 숨질 줄 몰랐다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숨질 줄 몰랐다라는 김 씨의 주장이 오히려 향후 처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주장 자체가 도무지 상식적이지가 않고 그저 이런 실체 진실을 피하기 위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거짓말에 해당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점은 결국 이 피고인 앞으로 피고인이 될 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 재판 과정에서 형을 선고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양형을 따질 때 과연 이 가해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그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수사 과정을 비추어 봤을 때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오히려 불리하게 양형에 있어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재판 단계에서 번복을 한다, 이제는 내가 뭐 살인의 고의까지 또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실제로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 먹고 죽을 줄은 몰랐다라면서 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라는 그런 사정 등은 뭐 이후에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행 동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범행 동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최근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하면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통상 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뭐 양형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살인죄에 해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형의 살인인지 뭐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혹은 아예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코패스의 진단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뭐 특히 동기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범행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정황 증거라든가 혹은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에 비춰봐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건 범행이 그렇다면은 특정한 동기가 있다고 봐야 될지 혹은 비정상적인 혹은 뭐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의 반로라고 봐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향후에 이런 결과지는 이후 뭐 남은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게 됩니다. 연쇄 사망 사건이잖아요.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알려진 이런 피해자들 외에도 이 피의자와 접촉을 했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를 입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나래 씨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갈게요. 지난 10일 박나래 씨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박나래 씨 변호사를 맡은 로펌에 취업했다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서 특수상해 혐의 그리고 의료법 형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관할하는 곳이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인데 여기에 이제 형사 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던 경찰이 최근에 퇴직을 했고 또 그 직후에 이 박나래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직을 했다라는 예.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제 형사 과장으로서 이제 수사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 측에 이 취직을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해당 간부가 퇴직한 시점이 지난달이고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를 시작한 게 지난해 12월부터였습니다. 형사 과장이라면 아무래도 수사를 보통 보고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시점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로펌으로 이동한 후에 수사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박나래 씨의 조사 연기 같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직위라든가 혹은 이직의 시점 등을 봤을 때는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사 과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서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의 수사 방향이라든가 혹은 확보된 증거의 수준 혹은 소환 계획 등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또 취직 결정은 이전에 또 결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러한 정보들이 혹여라도 박나래 씨 측에게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혹은 그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그리고 입사한 이후에 이런 정보들 본인이 알고 있던 취득했던 그런 정보들이 공유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공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사 일정을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을 연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자체도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그러한 수준으로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른 일반 피의자, 형사 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국에는 공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퇴직한 후 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이었잖아요. 그만큼 이해 충돌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경우처럼 공직자가 근무한 부서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건지 따로 심사 기준은 없는 건가요? 일단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일정 계급 이상, 그러니까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같은 경위 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 후에도 이 취업을 할 때 일정 제한을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펌 등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소속했던 부서라든가 혹은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또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는 결국 이러한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갖는 그런 사건의 수사 혹은 심리나 재판 이런 것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경찰을 퇴직한 분들이 로펌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다수가 상당수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들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직 취업한 전 형사과정의 변호사 자격 여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까? 우선 구체적인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기 전에 이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무단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선은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평가를 해봤을 때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이 돼서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든가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전에 취업 승인을 받았는지 혹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직장이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나래 씨 피의자 조사가 하루 전에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사유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박나래 씨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루 전에 연기 요청을 하면 쉽게 받아들여지나요?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연기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뭐 보통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아무래도 자기 네.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날에 일정을 미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럴 것 다만 같아요. 이제 뭐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혹은 뭐 직장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연기를 한 차례 요청할 수도 있고 웬만해서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나치게 수사가 지연되지 않는다 혹은 뭔가 도망을 친다거나 뭐 증거인멸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쯤은 한 번 정도는 양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뭐 지금 도망을 한다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한 차례 정도 연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았나 이것을 두고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그럼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관심인데 수사 담당 경찰의 로펌 취업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마냥 조사를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상당히 좀 빠르게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차례 그 수사 일정, 조사 일정을 잡았다가 미뤄졌기 때문에 또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 차례 조사를 좀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주에라도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애초에 고소 고발이 된 시점이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을 봤을 때도 이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마냥 시간을 기다려줄 수는 없는 시점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뭐 일주일 안에도 수사 일정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 사건을 연기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뭐 수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여론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조금 신속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다면은 뭐 이런 이유들을 살펴봤을 때는 수사가 상당히 좀 빨리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박 씨 관련 의혹이 총 6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만에 조사가 끝날지도 의문인데 그러면 뭐 2차, 3차 계속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일단 2차 조사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혐의 내용 자체가 무척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가 혹은 회사의 횡령 문제도 있고 또 매니저들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특수 상해 문제도 있습니다. 이 쟁점들도 상당히 많고 혐의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뭐 대부분 특히 굵직굵직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정을 하는 그런 간단한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이 조사의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조사만으로는 이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은 뭐 적어도 2차 조사까지는 경찰에서도 좀 예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